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녹색건축 한마당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오늘은 해외 귀빈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elcome to you all to today's event, and today's event will be proceeding in Korean, bu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오늘 행사는 Please use 한국어로 your 진행이 service on your 되겠지만 keyboard. 영어로 Channel one 통역이 is 제공이 Korean, 됩니다. two for 채널 English. 1번은 Thank you 한국어, very much for your 2번은 영어입니다. cooperation.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녹색 건축 한마당 2년이라는 긴 코로나 상황을 거쳐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대면으로 함께 토론의 장을 꾸며봤습니다. 아마 우리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후원 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녹색 건축 한마당은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녹색 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술로 이 녹색 건축을 다루기 위해서 녹색 건축 정책과 관련해서 민간과 공공, 학계, 나아가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이곳 트랙 1의 공식 행사 외에도 각각의 홀에서 그린 리모델링 세미나와 온실가스 감축 세미나, 그리고 GEB 인사이트 포럼, 그리고 2022 대한민국 녹색 건축 대전 시상식 등이 함께 개최가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 건축 축제답게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원, 건축사, 기업인 등 정말 참가 대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모이신 만큼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녹색 건축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영역 전환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개식 선언을 할 때 따뜻한 박수로 그 문을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녹색 건축 한마당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문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크린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your seats. 오늘 행사 진행에 앞서서 이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귀빈 여러분들 몇 분 소개해 올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some of our distinguished guests. As I call upon your name, please stand and give your greeting to our participants.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께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한 네덜란드 요하나 도너바르트 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Please welcome Her Excellency Johanna Donovaert, the Ambassador of Netherlands Embassy to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계속해서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실의 김효은 대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준비해 주셨죠?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정태화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철홍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은 이 자리 메워주고 계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과 수상자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사를 총괄 주관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병석 원장님께서 개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김병석입니다. 저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디지털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탄소 중립, 녹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이 1톤 생산을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거의 6.5톤 내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수많은 나무가 매년 베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실부터 먼저 1년간 실천을 해서 종이 사용을 99%, 토너도 99% 이상 줄여버렸습니다. 거의 100% 줄였고, 저희 간부회의나 모든 평가, 종이 쓰던 것들을 거의 다 패드, 노트북, 핸드폰으로 다 바꿨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 자리에 계신데요. 그런 걸 전 국민이 먼저 본인부터 기관부터 실천하면서 환경운동을 했으면 하는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종이가 아닙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속해서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갑고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주관을 하지만 본 행사를 주최하고 계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에 제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 하시면서 워낙 추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큰일 해내실 것으로 믿는데, 김상협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접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요하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님, 온라인으로 축하 말씀을 전해주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님, 녹색 건축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유델선 어소시에이트의 제리 유델선 대표님, 초청 강연을 진행해 주실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실의 김효원 대사님, 이번 행사를 위해 후원기관으로 애써주신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님들과 실무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본 행사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와 올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폭염과 산불, 특히 유례없는 이상강우 등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를 체감케 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탄소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조만간 더 큰 노력과 더 큰 희생을 우리는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건물 분야에서는 녹색 건축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이고 유효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녹색 건축의 보급과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국토부,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년간 녹색 건축 인증 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녹색 건축 센터로서 정부 정책 지원이나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녹색 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평가 시스템으로 2002년 연구 성과의 제도화 이래 올해로 20년간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녹색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년 전 우리 사회의 낯선 단어였던 녹색 건축은 꾸준한 제도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하여 현재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며 국민 누구나 관심 깊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 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2년 녹색 건축 한마당은 녹색 건축 기술 확산을 위한 친환경 건축 기술에서부터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까지 녹색 건축의 역할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녹색 건축의 확산,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단체, 학계가 모여 녹색 건축 정책과 기술에 관련된 연구 성과, 아이디어, 최신 기술, 국내외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 건축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비롯해서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 성과 공유와 중고등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는 녹색 건축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으로 열리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녹색 건축 인증제 2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가 기후변화 위기 극복 방안, 관련 산업 육성, 그리고 녹색 건축이 우리의 일상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2 녹색 건축 한마당 행사의 개최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본 행사에 귀한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 세상만큼 정말 따뜻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이는 환경운동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혹시 제가 오게 되면 타블렛을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귀한 걸음 함께해 주신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제12회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녹색건축 한마당은 우리 녹색건축과 관련된 정책이나 또 학술, 또 기술, 또 사업화 등을 논의하고 또 공유하는 산학연의 컨퍼런스의 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김범석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도입된 20년이 되는 올해는 또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경제협력 증진에 앞장서고 계신 요하나 도노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님, 그리고 또 김혜훈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이 행사장에 참여해 주신 학계나 또 업계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녹색건축 유관 분야 또 유공자 여러분과 또 녹색건축 대전 또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뜻깊은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이 저희 국토부하고 또 산림청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시 간의 MOU가 개최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그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이 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저탄소 또 친환경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우리 국토교통 분야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무화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앞으로 2020년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시행을 했고 2023년부터는 신축 공동주택에까지 이러한 의무화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에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이러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발하게 활용이 된다면 이 녹색 건축은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와 또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또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도 동시에 추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 서로 친화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마당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녹색 성장에 관한 더 많은 기술과 또 정책들이 발굴되고 논의되는 그러한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녹색 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차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기구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상협입니다. 이제 곧 위원 위촉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달 하순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최대의 녹색 건축 축제, 이게 말 그대로 그린 빌딩 페스티벌이죠. 녹색 건축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년 당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부가 함께 제1회 녹색 건축 한마당을 개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회째가 됐습니다. 저도 당시 그 대통령실에서 녹색성장 기획관을 맡으면서 이렇게 녹색 넥타이를 가끔 메고 다녔는데 오늘 다시 꺼내서 메고 왔는데 색깔은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반가운 분을 뵀습니다. 당시 국토부의 이 건축과장으로 계셨던 정태화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어디 계시나요? 저기 계시는군요. 당시 이제 뭐 잘 모르는 저에게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이 녹색 성장이 법적 토대를 갖고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 분야에서는요. 결국 그래서 2012년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이 당시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는 이원재 차관님 열렬한 열성 덕분에 완성이 됐고 부족하나마 여러 가지 녹색 건축물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태화 부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그때는 저렇게 머리가 허옇지 않으셨어요. 저도 사실 머리가 허연데 시간이 빨리 벌써 한 10년 지나갔습니다. 그 녹색 건축과도 그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자리에 엄정희 건축정책관님, 김태우 녹색건축과장님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우리 정 부회장님처럼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차관님 부회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같이 그린 시드 인증이 벌써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구적인 노력을 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큰 축제를 준비하신 존경하는, 제가 제주연구원장으로 있을 때도 좀 모셔봤고 진짜 언행일치하시고 K-브릿지 테크놀로지도 국제적으로 아주 선도하셨었죠.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 의지, 선도 의지를 피력해 주신 존경하는 이원재 국토부 차관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는 김정재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훌륭한 녹색 건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하나 도너바르트 네덜란드 대사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키가 좀 더 크십니다. 네덜란드 분들이 진짜로 대부분 키가 크세요. 그리고 녹색 건물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리 유델슨 대표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녹색 성장 대한민국을 정말로 열성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효은 기후변화 대사님, 내외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댄포스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에너지 솔루션 회사 경영진의 내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정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한국은 에너지를 너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지역 난방공사에서 건물로 난방수를 공급할 때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섭씨 100도, 120도 뜨겁게 해서 보내고 수용가 측에서 알아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덴마크는 배관 기술, 단열 기술, 에너지 솔루션 기술 등을 활용해서 70, 80도로 그런 상태로 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체적인 에너지 손실. 근데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테크놀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뜨거운 물을 쏟아가 쫙, 아무리 집단 에너지 공급이라고 해도요. 또 하나는요, 우리 한국이 ICT 강국 아닙니까?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전기 엄청나게 씁니다. 거기서 나오는 발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버립니다. 덴마크는 그 남는 열이 난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테그레이션을 거의 법제화하고 실천하고 있답니다. 철저하게 한 방울은 아니겠죠. 에너지를 요만큼이라도 아껴 쓴다는 거죠. 지금 네덜란드 대사님 와 계시지만 네덜란드는요, 지열을 활용을 해서 정말로 한 톨에, 이 표현을 잘 못 찾겠습니다. 물,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암스테르담 도시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덴마크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제가 좀 오랫동안 한국과 녹색성장 동맹을 맺으면서 교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가보기도 했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이하면서 덴마크가 그 당시 외교를 좀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중동에서 오일을 안 주겠다. 그래서 석유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나라가 그야말로 패닉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덴마크가 선택한 길은 두 가지였어요. 풍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더 이상 중동 석유에 목을 매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무자비할 정도의 에너지 절약이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보면요, 정말 건물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놀라는데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요. 건물이 서늘합니다. 이 겨울에 19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인류 호텔에요, 비누가 없습니다. 정 필요하면 네가 사서 써, 이겁니다. 덴마크가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철저한 절약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이걸 실천을 합니다. 최근에는 샤워 5분 이상 금지. 저는 덴마크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유럽 전역이 거의 샤워는 5분 이상 하지 않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는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 지정학의 대가 다니엘 옐긴이라는 분을 다보스 포럼에서 특사단으로 갔을 때 만났는데, 자기가 볼 때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에너지 비상 상황, 글로벌 에너지 이머전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거의 수입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수입하느라고 GDP의 10%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 평온합니다. 제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시멘트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시멘트를 만들려면 석탄이 공정상 필요합니다. 7배 가까이 치솟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분 여러분, 잘 아시듯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말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의 경우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2019년 기준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900만 톤입니다. 근데 2050년까지 600만 톤을 줄이는 게 아니라 600만 톤으로 줄여야 됩니다. 8분의 1 규모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2019년 기준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배출량의 한 38% 되고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1.5도 상승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소비를 무조건 30% 이상 줄여야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우리랑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탄소 중립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건물 자체의 에너지 성능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번 한마당 축제 이 BI에 보듯이 태양과 바람, 물과 자연의 에너지를 고려한 녹색 건축물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건물에서 생활하는 우리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건물의 친환경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함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큽니다. 근데 이걸 인지하고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11년 됐는데 솔직히 제가 체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노원구의 제로 에너지 타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공장이나 발전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전력 사용량의 80% 가까이가 바로 건물에서 쓰이고 있죠. 노원구는 바로 이 서울을 겨냥을 해서 시범 도시로, 시범 사업으로 이 2013년 착공을 해서 2018년 착공되었고 121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보이는데 이명주 명지대 교수께서 단장을 맡았는데 국내 최초로 독일의 엄격한 패시브 하우스 인정도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 좀 그뿐입니다. 지금 송도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빌딩, 부산의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 등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기대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간의 녹색 건축물 인증, 본 인증이죠. 본 인증의 경우가 극히 작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관련 부처의 정책 의지가 있는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에너지 가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료의 경우 산업용은 OECD 평균의 88%, 가정용은 61%에 불과합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러니까 한국의 전력 원가의 회수율이 7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를 왜 아낍니까? 원가보다 싼데.
MB 정부 때 전기료 가진 요금을 먹어가면서 7차례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충분치 않았었습니다. 지난 정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4월 대선 있기 전에 단 한 차례도 안 건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탄소 중립하신 건 너무 잘했지만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다 전가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건 여러 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히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프리 sak스 교수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처럼 전기를 비롯 에너지 가격 설정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한국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라도 차근차근하게라도 걸맞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약칭 탄녹위라고 저희들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거해서 탄소중립 도시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국토부와 함께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물론이고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저탄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감이 될 수 있는, 노후 건물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차관님이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제 얘기는 곧 끝나갑니다. 그간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 보듯이 건물은 개인적 소유의 개념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유재산이죠. 그런데 건물이 가진 공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공간은 이를 영위하는 사람들도 생각도 변화시켜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인식은 다시금 공간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환류될 것입니다. 녹색 건축 한마당은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지속 가능한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매우 소중한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자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녹색 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 Build green, live green. 이번 녹색 건축 한마당의 주제어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녹색이 우리의 진정한 일상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실천해 나가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거름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초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실 예정이셨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축하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김정재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2022 녹색 건축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폭염, 가뭄, 산불, 그리고 홍수 등 세계 곳곳을 핥히고 있는 기후변화는 전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로 난방과 취사를 하는 건물에서 국내 탄소 배출량 중 4분의 1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을 위한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건물, 일명 녹색 건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녹색 건축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번 행사가 다가올 녹색 건축 기술을 미리 체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김정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축하 메시지 청해 드릴 텐데요. 아마 영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통역 수신기 1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입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vite to the podium Her Excellency Ms. Johanna Doenebart, the Ambassador of Netherlands Embassy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her congratulatory 그럼 speech. 요하나 Please welcome 도노바르트 her. 주한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네덜란드 맞아주십시오. 대사님을 모시고 요하나 도노바르트 네덜란드 축사를 대사님이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Yes, I'm tall. I have to put it like that.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My 안녕하십니까? name is Johanna Doenebart. I'm the 주한 ambassador 네덜란드 of the 대사 Kingdom of 요하나 Netherlands. 도노바르트입니다. I'm honored and to speak at the Green 국토교통부가 Building Festival 주최하고 20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and Canada. 2022 녹색건축 한마당에서 축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님과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님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녹색건축 한마당이 제12회를 맞았고 또 올해는 한국의 녹색건축 인증 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에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모든 이니셔티브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 도시에너지 소비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여러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네덜란드가 왜 이런 문제들에 큰 관심을 갖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저지대 국가로서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올여름 폭우와 홍수가 있었고 특히 해안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에서 화석연료를 저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운송 부분과 폐기물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에너지의 약 28%가 건축 환경에 쓰이고 있고 그중 69%가 난방에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물의 전기로 쓰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난방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가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천연가스 허브로 1960년대부터 그래왔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가구의 88%가 개별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천연가스를 씁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로 하면서 천연가스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한 현황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협심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단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 전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 매입 및 임대 등과 관련된 인증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왔고 인증 기한은 10년으로 10년 후에는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인증 제도를 강제 시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갖출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택조합이 사회주택의 리모델링에 투자를 해서 단열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주택조합은 에너지 절감분을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약 40년간 에너지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주택이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주자와 임대자가 함께 탄소 중립의 실현과 연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서 냉난방에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례로 천연가스 없는 마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균 50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64개 지역구가 천연가스 없는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규 규제의 시행을 시험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와 열 펌프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계절별 열 에너지 저장소는 가스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도 물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완벽한 솔루션이 됩니다. 지난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수열 에너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 중에서 부산 에코델타 시티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기업이 세미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표수, 지하수, 대수층을 여론으로 에너지 저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한국에서는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계절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과 냉기를 용도에 맞게 다른 계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수층 추결 에너지 시스템은 네덜란드의 경우 4천여 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토양 조건과 물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도시와 지역이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의 도시와 토지의 다수가 강상박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서울, 부산, 인천, 새만금은 간척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데타운은 수열 에너지용으로 음용수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지하수, 하수와 오수와 같은 다른 수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이 방법을 잘 고려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네덜란드가 노하우나 정책 권고안, 기술 등을 제공해 양국이 함께 협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과 네덜란드가 앞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혁신을 꽃피워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your step to this event and delivering us the awarded and outstanding speech.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네덜란드 천연가스 허브였던 네덜란드가 가스를 줄이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름해 주신 주한 네덜란드 요하나 도노바르트 대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계속해서 녹색 건축 시상식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 한 해간 또 녹색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수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색 건축 시상은 녹색 건축 유공자, 대한민국 녹색 건축 대전,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각 부문별에 대해서 상격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이원재 차관님께서 함께 도움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관님 모시고 먼저 녹색 건축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외교부 국유재산팀의 이인호 서기관님과 한국전력공사의 유재용 처장님 그리고 사무CM 건축사 사무소의 김재문 이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세 분 무대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서기관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녹색건축유공자 국토부 장관 표창입니다. 표창장 외교부 국유재산팀 이인호 서기관.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리해왔으며 특히 녹색건축의 정책부문에서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독.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유지용 차장님께 전수하겠습니다. 표창장 한국전력공사 유재용 처장. 귀사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리해왔으며 특히 녹색건축의 기술 부문에서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독.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환경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표창장 사무 CM 건축사 사무소 김재문 이사.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리해왔으며 특히 녹색 건축의 기술 부문에서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독. 축하합니다. 부상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잠시 네 분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책 부문에서 또 기술 부문에서 우리 녹색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기여한 바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자 세 분만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차관님 좀 더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2022 대한민국 녹색 건축 대전에 대한 시상식 이어가겠습니다. 녹색 건축 대전 준공 부문과 그리고 운영 부문의 수상자 여러분들 먼저 무대 위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준공 부문의 세 분 그리고 운영 부문의 한 분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장 설계자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귀사는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 대전의 준공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패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시공자 계룡건설산업.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따뜻한 말씀으로 또 차관님께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상장 건축주 충남대학교 병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병원에 걸릴 명판도 함께 차관님께서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상장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귀사는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의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패도 함께 전수가 되고 있고요. 명패도 역시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자랑스럽게 걸리겠죠. 축하드리면서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5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리고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멋진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건축으로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습니다. 아마 무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 뒤편에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자 여러분들만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자는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상자들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모전에 함께 하신 분들이니만큼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의 미래니만큼 좀 전에 축하해 주셨던 것보다 더 큰 박수로 한 분 한 분 수상을 할 때마다 축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함수와 이혜진님 한 발 앞쪽으로 나와 주실까요?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상장 중앙대학교 함수하 이혜진 귀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린 리모델링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한 제2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독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혜진님이시죠? 예, 바로 전달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팀으로 멋진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장 전수하겠습니다. 상장 경북대학교 박민석, 노유나 귀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린 리모델링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한 제2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UCC 제작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축하합니다. 네, 먼저 박민석 분에게 이렇게 꽃다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노유나님께 차관님께서 상장 바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멋진 학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장 황남초등학교 최수빈 귀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린 리모델링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한 제2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그림 그리기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축하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그림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메달도 함께 전달해 주시겠고요. 차관님께서 꽃다발도 함께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뒤쪽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상장 용강초등학교 김혜리 귀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린 리모델링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한 제2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포스터 그리기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축하합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 이 학생이 살아가는 일 모두 다 환경이 깨끗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장 전수하겠습니다. 상장 가천대학교 김소연 귀하는 국토교통부가 그린 리모델링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주최한 제2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캐릭터 디자인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축하합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녹색 건축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기념 촬영할 텐데요. 우리 최수빈 양 앞쪽으로 좀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김혜리 양과 최수빈 양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살아갈 건물, 살아갈 건축은 환경을 생각하는 보다 깨끗한 건축이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낸 우리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상에 애써주신 이원재 차관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녹색 건축에 대한 시상식 함께 했는데요. 함께 애써주시고 또 정보 공유해주시고 이렇게 시상식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리 함께 모인 만큼 특별 강연으로 오늘 다양한 정보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 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녹색 건축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에 계신 제리 유델슨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시간 화상 회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수신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1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리 유델슨 회장님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Hello. Can you hear me?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Would you 오늘 please give 참석해 your 주셔서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친환경 건축을 증진해 왔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친환경 건축 하나만으로는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를 줄여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고 향후 30년 동안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주택 건물과 상용 건물을 개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건물 기준을 보면 연간 평방미터당 12만 킬로와트 퍼 아워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건물 에너지 기준은 너무도 취약합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더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증되었다고 하는 녹색 건축 설계 그리고 시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리드라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리드 시스템은 영국과 미국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 겪고 있는 글로벌 온난화나 팬데믹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들도 있고 리드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건물들이 반드시 기후와 건강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역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녹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미국의 녹색 건축물 위원회에서는 2000년대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녹색 건축물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개선 작업에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2년이죠. 이 차트에서는 2016년에서 끝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남아공, 대만,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리드와 비슷한 등급 평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에서 커버하는 것이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리드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리드가 입지를 잘 구축을 해왔습니다. 하나의 소비자 브랜드처럼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리드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드 인증을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린워싱이 난무합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홍보는 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린 빌딩으로 리드 인증을 받았고 그 설계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업계들이 연간 20억 달러를 들이면서 관련된 컨설팅과 인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과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평균 크기의 신규 건물들의 경우에는 이 리드를 또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용 건물들이 그리고 주거용 건물들이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자재도 무탄소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미미한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미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20년을 더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리드가 그렇게 나쁜 시스템은 아닙니다. 리드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건물과 또 특히 대형 사무용 건물과 기관 건물들의 설계와 시공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또 엔지니어들과 또 건축가들이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리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또 이 리드를 초기에 도입한 기업들은 마케팅 효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위 클래스 A 사무용 건물이라고 할 만한 대형 건물들이 주로 리드를 도입을 했고요. 일부 정부 건물들 그리고 대학 건물들이 이 리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 소유자가 전기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이 대부분의 건물들을 보면은 리드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친환경 성능 또 에너지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계 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은 이 친환경 성능이 기존 재래식 건물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개선되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를 고려를 해보면은 리드 인증이 있다고 해서 아주 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성과에 대해서 리드 인증을 받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친환경 성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평균 상업용 건물들은 약 500 평방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 있는 그런 건물들도 이제 리드를 도입한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대형 건물들이 리드를 도입했고요.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제 리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피어 리뷰 연구라던가 리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연구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저희 미국의 녹색 건축물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이러한 에너지 모델이라던가 리드 건물이 보이고 있는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의 탄소 배출을 살펴보면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분야에서 탄소가 그만큼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리드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기존 건물들에 비해서 에너지 성능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에너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대로 된 측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과 또 아티클을 쓰면서 2010년부터 12년 동안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 건물의 그 에너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써왔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들여보면은 이 리드 시스템을 보면 설계자들과 다양한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리드 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비해야 하는 노력과 또 비용이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이제 마케팅 효과를 위해서 리드 인증을 받는 경우도 많는데요. 실질적으로 리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그 혜택이 편익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Can you hear me, please? Public energy performance for all commercial. Tighten current standards for non-residential building. 그리고 비주거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현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 발표한 The World's Greenest Building에서 저는 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제곱미터당 100kWh가 되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이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설계가 우수하고 효율 중심의 조달 과정이 자리 잡도록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많은 에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부터 우수하다면 에너지 효율을 당연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기후 위기가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자어로 위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뜻하는 단어와 기회를 뜻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두 번째 단어인 기회는 그런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로 쓰이면 변화점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점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대사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훈을 다양한 국가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덴마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덴마크가 같은 경우도 에너지와 또 터빈 디자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을 전 세계에 수출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풍력 터빈이 미국에 있는데요. 바로 덴마크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성과 또 제조 기술력이 이런 전 세계 다른 전문성과 접목이 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도 우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저희는 평가 방식도 바꿔야 하고 인터넷 3.0이라는 것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 9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이런 어떤 단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넷제로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평균 에너지 효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00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80으로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궁극적으로는 제로 넷 에너지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0%를 절감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건축물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두고 넷제로 탄소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빌딩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건물의 리트로빗에도 중점을 두고서 배출을 저감해야 할 텐데요. 호주에서 내놓은 이런 대시보드를 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건축물 시스템과 제3자 데이터 그리고 서브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구축이 함께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툴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툴이 이제 가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업계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 메가와트가 아닌 메가와트를 왜 추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과 주거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즉 에너지 보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 효율을 또 에너지 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결과 에너지 소비를 4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절감액이라고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절감은 확장도 가능하고 또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도시에서 줄일 수 있는 큰 방식으로 이런 리모델링 방식을 또한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한국의 야구 선수인데요. 미국에서 약 20년간 활동을 했죠. 여러분 다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월드 시리즈에서 제가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타석에 들어서는 것은 자연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자연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지 않는다면 자연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축물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녹색 건축은 기후변화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건축물의 설계를 개선하고 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결과를 공시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측에서는 자신들의 에너지 효율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이런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22 녹색 건축 한마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또 미래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해서는 안 되고요. 한 약속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with us your time and delivering us the outstanding and remarkable presentation.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양한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 또 함께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제리 유델슨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두 번째 특별 강연을 청해 듣겠는데요. 오늘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실의 김효은 대사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효은 대사께서는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 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김효은 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김효은입니다. 제가 PPT를 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작하는 동안에 오늘 저를 보시고 외교부의 기후변화 대사라는 자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아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보통 제가 이런 모임에 가서 저를 보고 기후변화 대사라는 자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70-80%가 손을 드십니다. 모르시는 게 결코 흔치 않은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새로운 질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협상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외교부의 기후변화 대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은 산업부만의 일도 아니고 국토부만의 일도 아니고 환경부만의 일도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나 산림청의 일도 아니고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가 모든 부처들의 입장을 다 조율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탄소 중립을 향한 행동의 10년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2050년은 여러분 굉장히 멀리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2050년에 내가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2050년이 되면 나는 거의 은퇴를 했거나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50년의 탄소 중립은 2030년까지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 2050년 탄소 중립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2030년까지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Decade of Action, 행동의 10년이라고 하고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그거를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라라는 그런 강력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015년 파리 협정으로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에 의한 신기후 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아, 잠시만요. 저 스크립트는 안 띄워주셔도 되는데. 아, 저를 보라고 띄워주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파리 협정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각국의 서로 다른 역량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030년까지 NDC를 내라라고 합의합니다. NDC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축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들에게 큰 자율성을 부여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NDC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전의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높아져야지 후퇴는 안 된다. 입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고 했죠. 2035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2025년까지 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보다 더 진전된, 예를 들면 50% 이렇게 가야지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고 해놓고 2035년까지도 40% 그냥 그대로 목표를 두는 것,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MRV, 측정보고 검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결정의 원칙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는 각 국가가 정하지만 각 국가가 정한 그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는 첫 번째 측정을 하고 두 번째 보고를 하고 세 번째 제3자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건 당신의 자유지만 제대로 하는지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가 파리 체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IPCC 보고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UN 등 각종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 IPCC 보고서 중에 제가 특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2018년에 발간된 IPCC 1.5도 특별보고서입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키 메시지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금세기 말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정말 큰 기후 재앙이 온다. 그런데 2100년까지 1.5도씨 이내로 막으려면 2050년 in the middle of this century 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합해서 0이 되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까지 평균 마이너스 45%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2100년 1.5도,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마이너스 45%, 이 세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숫자들이자 우리의 노력의 중장기적인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등등등 나라들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시면 그 목표가 다 45%보다 거의 높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평균 45% 감축해야 되니까 2030년까지 어떤 나라는 30%밖에 못하고 어떤 나라는 55% 하고 평균 마이너스 45를 맞추라는 게 IPCC의 레커멘데이션입니다.
대한민국이 작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한국으로서는 너무 야심찬 목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자로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PCC 보고서의 키 메시지를 근거로 했을 때 한국 정도 되는 국가가 40% 이하의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목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글라스고에서 채택된 제26차 기후변화 총회는 무엇보다 잠깐만요. 네.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keeping 1.5 degree Celsius to reach, 이게 제일 큰 목표여서 작년에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1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1.5도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5도를 이루겠다라는 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얘기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건 2030년까지 평균 45%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어쨌든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나 사우디 같은 국가들도 2050년에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1.5도 목표에 합의했다면 in the middle of this century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국제사회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규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컵26의 주요 성과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단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란 원 표시를 한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체제에 합의를 했고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기후행동 보고 방식의 투명성 확보. 이건 무슨 얘기냐? 2024년부터 매 2년마다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종합 보고서 써서 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RB, 측정 보고 검증.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 우리나라는 2030년 40% 감축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 국가 보고서 2년마다 써서 내야 됩니다. 또 하나, 국가들이 NDC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에요. 2035년까지의 NDC를 2025년에 제출해야 되고, 2040년까지의 NDC는 2030년에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2035년까지의 NDC는 2025년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이번 정부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NDC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바쁜 일정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유엔 기후변화 협상과는 별도로 주요국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주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Major Economies Forum, 우리가 주요국 포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합체를 통해서 에너지, 운송, 해운, 농업 등등등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이코노미즈 포럼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한 30개 나라만 참여합니다. 미국이 찍은 30개 정도의 나라들을 불러서 자,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할지, 전기차 얼마나 보급 확대할지, 해운에 있어서 그린 쉬핑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라고 국가들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메이저 이코노미즈 포럼에 초대되는 한 30개 국가, 물론 여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이 포함되는데 이 30개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한 70-80%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30개 국가 모여서 확실한 행동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이 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체제지요. 여기도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는 필라 3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된 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보조금을 못 받아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데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Inflation Reduction Act의 핵심은 미국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50에서 52%를 상당 부분 이 법안의 실행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등등의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 법안의 이행을 통해서 이룩하겠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EU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일종의 탄소 관세죠.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s,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등등 몇 가지 섹터를 딱 골라서 이 섹터의 수입품,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해 한국이 EU가 기울이는 것만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경을 넘을 때 배출권을 사도록 하겠다. 무슨 얘기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독일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클럽은 특징이 멤버가 있고 멤버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에 적정한 가격을 붙인 국가들끼리 클라이밋 클럽을 만들고 그 클럽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뭔가 혜택을 주고 클럽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탄소의 적정한 가격,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의 적정한 가격은 월드뱅크 보고서에 의하면 1톤당 100불입니다. 1톤당 100불. 우리나라 배출권 1톤당 2만 원 수준이에요. 100불이면 14만 원 가까이, 14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클라이밋 클럽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고요. 저스트 에너지 트랜지션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G7 국가들이 개도국들을 딱딱딱 찍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정 국가 이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개도국들을 딱딱 찍어서 자, 너네 나라가 에너지 트랜지션 계획을 내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는 플랜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석탄 발전을 2030년 내지는 조속히 종식시킬 것일까 하는 얼라이언스, 어떻게 하면 전기차의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인가 하는 얼라이언스 등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금융과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한 ESG. 이 중에 이제 E가 environment인데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들,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 EV, Electric Vehicle 100를 선언한 기업들도 많고, 밑에 있는 First Movers Coalition, FMC는 미국과 세계 경제 포럼 WEF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연합체로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는 저탄소 기술로 생산된 제품들만을 구매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FMC에 참여하라고 미국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에 연락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라스고 파이낸셜 얼라이언스 포 넷제로, 이건 뭐냐 하면 글라스고 회의 때 전 세계의 파이낸스 미니스터, 그 다음에 중앙은행장, 거기다가 보험사, 은행, 투자사, 그런 데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 카본 뉴트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곳에다가는 투자하지 않겠다. 앞으로 너희의 돈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런 연합체입니다. 사실 글라스고에서 가장 큰 성과는 제가 보기엔 이 금융 부분에서 일어난 성과입니다.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투자를 받으려면 탄소 중립 계획 내라. 온실가스 감축 스트래티지 만들어라. 그게 글로벌 투자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한국의 2030년 NDC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NDC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NDC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쳤을 때 거기서부터 2050년 제로로 직선을 긋고 그 직선상에 2030년 대한민국의 NDC 40%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DC는 1.5도 목표를 향해서 가는 NDC입니다. 이 NDC 중에서 건물 부분이 줄여야 하는 양입니다. 2018년 5,200만 톤을 2030년까지 3,500만 톤으로 30% 이상 감축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의 NDC에 보면 건물 부분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기기 보급 등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감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 내야 된다고. 건물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를 앞으로 계속 측정, 보고,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건물 부분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강조드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 NDC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사실상 좀 먼 얘기이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2030년 40% 감축, 건물 부분에서 2030년 30% 감축은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급성을 가지시고 그린 빌딩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시고 이 행사가 이렇게 긴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민사회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전방위 협력의 행사가 된 것을 보니 더 기쁘고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국제사회에서 2030 강력한 NDC, 2050 탄소 중립이 얼마나 강력한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교부에서도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희원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2022 녹색 건축 한마당 공식 행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주요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븐룸, 이 7룸 5,000장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후에는 녹색 건축 한마당의 주관과 혼기관들이 다양한 녹색 건축 주제 세미나를 엽니다. 이곳 2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식 누리집 녹색 건축 한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 건축 한마당에서 실질적인 녹색 건축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 식사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